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동화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몇 편의 옛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 의관 대접은 위로는 아첨하고 아래로는 떵떵거리며 행색깨나 하는 어느 부자와 그 고을의 어진 원님의 이야기랍니다. 허름한 옷차림을 한 원님과 의관을 갖춰 입은 원님을 대하는 부자의 태도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요. 원님의 정체를 알았을 때 당황하는 부자의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었답니다. 그런데 한편 나는 부자처럼 행동한 적이 없었나 되돌아보는 이야기였지요. 비싸고 번듯한 옷차림의 사람 앞에서 괜히 주눅이 들고 허름한 겉모습만을 보고 괜히 만만히 행동한 적이 없었나 말이지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생각 없이 저질렀을지 모를 이런 경솔한 행동을 천천히 되돌아보고 경계하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도 재밌는 동화 들으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의관 대접. 옛날에 고을을 다스리던 수령들은 대개 거들먹거리기 좋아하고 제 한몸 살찌우기에 바빴다지만 그 가운데에는 더러 쓸만한 목민간도 있었다지요 아마. 이 이야기도 그런 괜찮은 축에 드는 원님 이야기이니 어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원님이 다스리는 고을에 행세깨나 하는 부자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위로는 아첨을 하고 아래로는 떵떵거리는 위인이었나 봐요. 어쩌다 저보다 지체 높은 사람을 만나면 갖은 아양을 다 떨면서도 농사 짓는 백성들을 보면 제 집 하인 다루듯 했다나요. 그러니 백성들 사이의 평판이 나쁠 수밖에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런 소문이 원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원님은 언젠가 한번 버릇을 고쳐주리라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부자가 환갑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행세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근방에 이름께나 가진 사람들을 다 불러 제끼니 당연히 원님도 초대를 받게 됐단 말이지요. 원님이 불어 허름한 농사꾼 차림으로 부잣집에 갔어요. 해진 중의 적삼에 달아빠진 집신을 신고 머리에는 페랭이를 쓰고 혼자서 집안에 썩 들어갔지요. 대청에 갖가지 음식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히히 낙낙하고 있는 부자 앞에 서서 주인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축언을 했단 말이에요. 부자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내려다보더니 웬 백성이 함부로 지체 높은 양반 틈에 끼려 하느냐. 보아하니 술이나 한잔 얻어먹으러 왔나 본데 영감생심 마루에 오를 생각 말고 대문간에 나가서 기다리거라 하더니 하인을 불러서 너희들은 대문을 지키지 않고 뭐들 하느냐. 저 비렁뱅이에게 술이나 한잔 줘서 내쫓고 앞으로는 자빈 단속을 단단히 하여라. 이렇게 말하였지요. 원님이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선체로 탁배기 한 잔 얻어 마시고 곧장 나왔어요. 불이 나게 동원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제대로 차림새를 갖추는 거지요. 관복을 차려입고 사모를 쓰고 목화 신고 사령들을 여럿 앞세우고 위풍도 당당하게 부잣집으로 갔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허리를 굽신굽신하며 온갖 아첨을 다 늘어놓았지요. 아이고 사또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납시다니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서 윗자리로 오르시지요. 마루에 오르니 상을 다 물리라 하고 새로 진수 성찬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와서 버려놓고 이것저것 고내 올렸어요. 사또 차린 것은 없사오나
그 점 많이 드옵소서. 원님은 아무 말 없이 주섬주섬 음식을 집어드는데 그걸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관복에 갖다 넣었지요. 소매 속에도 집어넣고 허리춤에도 쑤셔놓고 허리띠에도 끼워놓고. 아니, 사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부자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원님은 태연하게 그 짓을 되풀이하면서 이 음식을 어찌 내가 먹겠소? 의관 대접이니 의관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였지요. 부자는 영문을 몰라 멀뚱멀뚱 원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 말이 들렸소이까? 이 음식은 나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의관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었소. 사또,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소생이 사또께 바치는 음식이지 어찌 의관을 보고 드리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까 닭배기 한 잔 줘서 내쫓은 것도 내 행색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그러신 게요. 그제야 부자가 사정을 알아차리고 사색이 되어 그저 죽을 죄를 졌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답니다. 그래서 버릇을 아주 싹 고쳐놓았다는 이야기지요. 박석 고개. 휴, 일을 어쩌나. 낚시를 하던 젊은이 하나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아니, 왜 그러시오? 옆에서 보고 있던 나그네가 물었어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요. 젊은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해서 아침부터 나와 낚시를 하는데 겨우 손바닥에도 못 미치는 걸 하나 잡았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 잡기는 잡았나요? 그럼 그거라도 나에게 팔지 않겠소? 값은 후하게 쳐드리리다. 나그네가 졸랐지만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물고기는 오늘 꼭 어머니가 드셔야 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팔 수 없다고 했지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괘씸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젊은이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요? 보다시피 나는 나그네인데 묵을 곳이 없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지 않겠소? 좋습니다. 그거야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는 부탁인걸요. 저녁이 되자 젊은이는 나그네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고는 밥을 짓고 물고기를 구워 상을 차렸지요. 어머니, 물고기 반찬이에요. 드시고 싶다고 하셨으니 많이 드세요.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젊은이는 일일이 물고기에 살을 발라 따뜻한 밥 위에 얹어 어머니 입속에 넣어드렸어요. 그러고는 자기도 만나게 밥을 먹는 것처럼 쩝쩝 소리를 냈지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밥 먹는 척을 한 거예요. 젊은이의 집은 너무도 가난해서 어머니에게 드릴 쌀밖에 없었던 거지요. 저 가난한 젊은이의 효성은 하늘을 울리고도 남겠구나. 나그네는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이 모습을 보더니 어둠 속으로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얼마 뒤 젊은이는 궁궐로 오라는 전가를 받았지요. 젊은이가 임금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나를 알아보겠느냐?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하룻밤 재워주기로 한 그 나그네였거든요.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몰래 보러 나갔다가 자네를 보았지. 자네의 효성에 감동을 받아 상을 주려고 이렇게 불렀네.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넓은 땅을 주었어요.
젊은이는 이 땅을 정성스럽게 일구어 어머니가 만난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게 해드렸어요. 사람들은 이 땅을 박석고개라고 불렀답니다. 젊은이의 성이 박씨였고 상으로 받은 땅에서 돌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던 거지요. 나비로 변한 아랑. 옛날 밀양 부사에게 아랑이라고 불리는 19살 된 어여쁜 딸이 있었어요. 아랑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유모와 같이 살았답니다. 아랑은 어머니가 안 계셔도 조금도 슬픈 빛을 나타내지 않고 아버지에게 재롱을 피우며 유모 말을 잘 듣고 자랐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랑은 더욱 예뻐져서 19살이 되었을 때에는 밀양은 물론 이웃 마을까지 아랑을 모를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속을 태우고 있는 이가 있었지요. 그는 관노로 있는 억새라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억새는 아랑을 보고 난 뒤부터 속을 끓였어요. 참으로 아름답구나. 아랑을 내 아내로 맞았으면. 하지만 내 주제에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고. 한때 체념하려고 하였으나 날이 가면 갈수록 아랑을 좋아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만 갔어요. 미천한 내가 감히 부사의 외동딸을. 억새는 때때로 자책도 해보았지만 그 마음은 아주 잠시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랑을 한번 만나 얘기할 수 있을까? 억새는 궁리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랑이 유모를 아주 가깝게 따르니까 유모에게 청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다음 날 억새는 유모에게 아랑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아니, 네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니? 감히 아씨를 넘보다니. 나리께서 아셨다간 뼈도 못 추릴 테니 썩 물러가거라 이놈. 유모는 질겁을 하고 욕을 퍼부었어요. 억새는 끈질기게 조르다가 유모가 몹시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많은 돈을 주며 꼬드겼지요. 설마 한 번만 만나게 하는데 아가씨가 어떻게 될까? 억새에게서 돈을 받은 유모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유모는 억새에게 보름달이 떠있는 저녁 남천강 영남루에 가 있으라고 이르고 시침을 뚝 떼고 있었지요. 달빛이 환하게 창문 가득 비치는 보름달이 떴어요. 아랑은 밝은 달에 취해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아씨, 아씨. 부르는 소리가 나서 방문을 여니 유모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씨, 달이 밝은데 달 구경 가지 않으시겠어요? 마침 달 구경을 했으면 하고 생각한 아랑은 좋아라 하고 유모를 따라 밖으로 나갔지요. 그리고 유모의 속셈을 알지 못한 채 영남루까지 왔답니다. 달빛이 잔잔히 흐르는 영남루의 밤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아랑이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자 잠깐 볼 일이 있다면서 유모는 슬쩍 자리를 피했지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랑이 유모가 간 쪽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휙 나타나더니 억센 손으로 아랑의 입을 꽉 막았지요. 내 말 잘 들으세요. 내 말을 잘 들으면 아가씨를 살려드릴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일 거예요. 검은 그림자의 사나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그는 다름 아닌 억새였지요. 제발 숨이 막히니 손을 좀 놓고 말하세요. 손이나 좀 놓고. 아랑이 기를 쓰고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입 안에서만 맴돌았어요. 내 말을 들어주시는 거죠, 아가씨? 억새가 손을 부르르 떨며 말했으나
아랑은 처음과는 달리 아무런 반항이 없었지요. 억새가 불길한 생각이 들어 잡았던 손을 놓자 아랑은 힘없이 풀썩 땅에 쓰러졌어요. 땅에 쓰러진 아랑은 옅은 숨을 쉬며 아버지를 불렀지요. 겁이 난 억새는 엉겁결에 아랑의 목을 눌러 결국 죽이고 말았어요. 억새는 죽은 아랑을 안고 한동안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아랑의 시체를 영남루 근처 대나무 밭에 묻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모에게 갔어요. 유모님, 유모님. 집에 돌아와 바느질을 하던 유모는 방문을 배시시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억새는 능청스럽게 물었지요. 아니, 오늘 아가씨를 꼭 만나게 해준다며 어떻게 된 일이요? 무슨 소리야? 아치랑 분명히 영남루에서 헤어졌는데? 유모는 깜짝 놀라 맨발로 아랑의 방으로 가보았어요. 방은 불이 꺼진 채 그대로 있었지요. 혹시 그 사이에 일찍 들어와 자는 게 아닌가 하고 방에 들어가 살폈지만 아랑은 없었답니다.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든 유모는 억새를 앞세우고 살며시 집을 빠져나와 남천강으로 갔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랑은 보이지 않았지요. 억새는 얼굴 가득히 흉측한 웃음을 띠며 말했어요. 유모, 괜히 그러지 마슈. 없는 아씨를 내보냈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내 돈을 통째로 잡수시려고. 유모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내가 참으로 잘못했구나.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유모는 억새에게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고 절대로 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당부하고 헤어졌답니다. 이튿날 아랑이 없어졌다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지만 끝내 아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밀양 부사는 시름으로 나날을 보내다가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부임해 갔지요. 그 이후로 밀양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새로 밀양 부사가 부임하기만 하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이었지요. 이 괴상망측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밀양 부사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답니다. 그때 담이 큰 선비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밀양 부사로 가겠다고 자원했어요. 주위 사람들과 친척, 부모 등 모두가 말렸지만 젊은 선비는 고집을 부렸지요.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을 겁니다. 그 까닭을 밝혀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밀양 부사로 가려 하는 사람이 없던 차에 기골이 장대한 젊은 선비가 가겠다고 하니 쾌히 승낙했어요. 새로 자원한 밀양 부사는 밀양에 닿자마자 관노들에게 불 켜는 초를 많이 구해오겠지요. 고을 사람들은 젊은 부사를 보고 목숨을 잃기 전에 고을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걱정했답니다. 그날 밤 낮에 준비한 초에다가 모두 불을 켜서 대낮같이 방을 밝히고 밀양 부사는 옷을 당정히 차려입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밤은 점점 깊어갔지요. 한 줄기 회오리 바람이 촛불을 온통 흔들어 놓더니 갈기갈기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가 부사 앞에 나타났어요. 부사는 쩌렁쩌렁한 큰 소리로 나무랐어요. 대체 무슨 한이 있길래 밤마다 나타나 선임 부사들을 죽였느냐? 처녀는 부사 앞에 공손히 절을 하였어요. 소녀에게 청이 있어 신임 부사를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말도 꺼내기 전에 놀라 숨이 끊어져 말씀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다행히 담력이 크신 부사를 배우니 기쁩니다. 부디 소녀의 청을 들어주소서. 부사도 긴장한 마음을 풀고 처녀의 말을 들었어요. 처녀는 자기가 억울하게 죽게 된 얘기를 자세히 말하였지요.
처녀는 다음날 자기가 흰 나비로 변해 원수의 머리에 앉을 테니 원수를 갚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첫 딸기 울자 후련히 사라졌답니다.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새로운 부사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하며 부사의 방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그러자 부사가 방문을 벌컥 열고 마루로 나왔지요. 듣거라. 관의 사령들과 간노들은 모두 동원 마당에 모이도록 하라. 사람들은 모두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흰 나비 한 마리가 훨훨 날아오더니 어떤 관노의 머리에 사뿐히 내려앉았지요. 그 관노는 다름 아닌 억새였어요. 네 이놈 이실직고 하렸다. 부사는 억새를 잡아 문초를 했어요. 억새는 처음에 완강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부사가 증거를 대며 낱낱이 얘기하자 비로소 사실을 실토하였답니다. 젊은 부사는 억새를 사형에 처하여 아랑의 원수를 갚아주었어요. 그 이후로는 신임 부사가 와도 죽는 일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아랑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아랑이 죽은 자리에 아랑각이란 비각을 세우고 해마다 4월 15일에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한정승의 젓가락. 옛날 남쪽 지방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농작물이 말라 죽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지요. 백성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을 지었어요. 그때 한배라는 동네 부사가 있었지요. 한 부사도 가뭄 걱정에 잠을 못 이뤘어요. 그러던 중 한 부사는 무엇을 결심했는지 집 마당에 장작을 높게 쌓도록 하였답니다.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 부사로 덕이 없어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 같소. 그래서 스스로 죽을 각오를 했소. 내가 죽은 뒤 부디 백성들이 편하게 살길 바랄 뿐이요. 부사는 장작 더미 위에 올라앉았어요. 그러더니 불을 붙이라고 명령했지요. 집안 사람들과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어요. 여봐라, 어서 불을 붙이지 않고 무엇하느냐? 한 부사는 다시 엄하게 하인들을 꾸짖었어요. 모두들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한 하인이 눈물을 머금고 장작에 불을 지폈어요. 불이 활활 타올랐지요. 장작 더미 위에 태연히 앉은 부사의 옷깃에 불이 붙을까 말까 할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졌지요.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쳐다보며 감격의 환호성을 올렸답니다. 비는 이튿날까지 흠뻑 내려서 개울에는 물이 콸콸 넘쳤어요. 하늘이 도왔어. 온 백성들의 얼굴이 활짝 펴졌어요. 한부사는 늘 백성들을 위하는 바른 정치를 베풀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답니다. 나중에는 정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지요. 그 당시 나라에서는 백성들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정승이 술에 취한 듯 홍당무처럼 붉은 얼굴로 대궐에 나타났지요. 한정승을 시기하고 있던 신하들이 임금님께 아뢰었어요. 상감마마, 만백성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정승이 나라에서 그만 술에 취해 대궐에 나오니 이를 그냥 둘 수는 없사옵니다. 마땅히 큰 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한정승이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어요. 말씀 올리기 황공하오나 저는 해마다 9월 9일에 꿈속에서 옛날 부사로 있던 동네에 가서 술과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제 향을 올릴 때 저의 자리를 꼭 마련해 놓는답니다. 지난밤에도 꿈속의 동네에서 술을 마셨는데
아직 치키가 덜 가신 듯하옵니다. 나라에서는 제 향에만 술을 쓰게 했던 것이지요. 시기하는 무리들은 제 향을 핑계 삼는 비겁자라고 한정승을 반박했어요. 한정승은 다시 말을 이었지요. 그러하온데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사옵니다. 어서 말해 보시오. 임금님도 궁금해하였지요. 어젯밤 제 향에 갔더니 하필 소신의 자리에 젓가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에 찼던 작은 칼집 안에 꽂고 다니던 조그만 젓가락을 뽑아 음식을 먹었사오나 돌아올 때 그냥 두고 왔사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보니 기이하게도 그 젓가락이 없어졌습니다. 동네에 사람을 보내 확인하심이 어떠하오리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못 믿겠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임금님은 동네에 사람을 내려보냈지요. 한정승의 말이 틀림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재물을 치우다 보니 한정승의 자리에는 젓가락을 놓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조그만 젓가락이 놓여 있었으므로 모두들 법석이었어요. 한정승께 알립시다. 동네의 관원들은 이 신기한 일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서울의 한정승에게 알리기로 했지요. 심부름꾼 한 사람을 막 보내려고 하던 참인데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렇잖아도 하도 이상하여 사람을 보내려던 차였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사람은 그 젓가락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는 임금님께 젓가락을 올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지요. 임금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어요. 괴물이 빌려준 손과 발.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몸도 튼튼하고 아주 잘생겼지만 이상하게 막내는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두 형이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 없이 살아갔어요. 어느 날 두 형은 밭에 나가고 막내 혼자 집에 남게 되었지요. 막내가 깜빡 졸다 일어나 보니 갑자기 문짝이 흔들리면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곧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온몸을 나뭇잎으로 덮고 수많은 창을 든 괴물이 막내의 앞으로 걸어왔지요. 막내는 너무나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입을 쩍 벌렸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막내가 부들부들 떨며 괴물에게 말했어요. 내 말만 잘 들으면 목숨은 살려주지. 나는 지금 배가 몹시 고파. 어서 밖으로 나가 저 나무 위에 열매를 따오너라. 그러자 막내가 아주 괴로워하며 말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좀 곤란해요. 보시다시피 전 손과 발이 없는걸요. 손과 발이 없다고? 그럼 내가 빌려주지. 괴물은 이렇게 말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손과 발을 떼어 막내에게 주었답니다. 막내는 괴물이 준 손과 발을 달고 밖으로 나가 높은 나무에 기어 오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나무에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미끄러졌지요. 그때마다 괴물은 날카로운 눈을 번쩍이며 소리쳤어요. 어서 열매를 따와. 안 그러면 당장 없애버릴 테다. 막내는 입는 힘을 다해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는 열매를 따서 아래로 던졌어요. 그러고는 그대로 쭉 미끄러져 내려와 괴물에게 손과 발을 돌려주었지요. 괴물은 돌려받은 손으로 열매를 주어 맛있게 먹은 후 아무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저녁 때가 되어 형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막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큰 형이 말했어요. 잘했다 막내야.
하지만 다음에 그놈이 또 오거든 꼭 피리를 들고 올라가거라.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온 힘을 다해 피리를 불어. 그러면 우리들이 재빨리 달려와 괴물을 없앨 테니까. 둘째 형도 말했어요. 그래 막내야.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피리를 불기만 하면 돼. 괴물은 너에게 손과 발을 빌려주었으니까 너를 해치지는 못할 거야. 다음 날 막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다시 괴물이 나타났어요. 이봐, 어제 그 나무 열매를 따와. 배가 고파 죽겠어. 괴물이 손과 발을 빌려주자 막내는 괴물 몰래 피리를 들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열매를 던지지 않자 괴물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뭐를 꿈을 대는 거야? 어서 열매를 던져. 그러자 막내는 태연하게 열매를 따는 척 하면서 들고 있던 피리를 힘껏 불었지요. 피리 소리를 듣고 괴물은 화들짝 놀랐어요. 아무리 괴물이지만 지금은 도망칠 발도 없고 맞서 싸울 손도 없었으니까요. 괴물은 어서 손과 발을 돌려달라고 소리쳤어요. 막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형들이 달려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곧 형들이 달려와 단칼에 괴물을 물리쳤어요. 그제야 막내는 안심하고 주르륵 나무를 타고 내려왔지요. 잘했다 막내야. 우리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 뒤로 막내는 괴물이 빌려준 손과 발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었답니다. 쥐기 이야기.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때 일이랍니다. 여왕을 사모하는 쥐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여왕 마마를 한 번이라도 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쥐기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애만 태웠어요. 그러다 보니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갔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쥐기를 딱하게 여기기도 하고 비웃기도 했답니다. 으흐, 하찮은 천민이 여왕을 사모하여 어쩌겠다는 건지. 그러게 말이야. 옛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이 양반댁 아가씨도 넘보지 못할 처지에 감히 여왕을 짝사랑하다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제 몸만 축내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군. 사람들은 만나면 수군거렸어요. 그 소문은 마침내 선덕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어느 날 절에 행차를 한 선덕 여왕은 신하를 시켜 쥐기를 데려오게 하였답니다. 너의 소문은 나도 들어서 알고 있다. 황공하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쥐기는 몸들 바를 몰라하며 새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무슨 죄란 말이냐. 뜻밖에도 여왕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자 쥐기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좋아한다고 해서 다 인연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지. 내가 여왕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다. 이루지 못할 일로 더 이상 마음과 몸을 상하지 말라는 뜻에서 너를 부른 것이다. 여왕은 쥐기를 타이른 뒤 돌려보냈어요. 쥐기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절 근처에 있는 탑 아래에서 멈춰 섰지요. 마침 여왕이 돌아오는 행차가 보였거든요. 쥐기는 여왕의 행차를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았어요. 이제 여왕 마마를 뵙고 가까이서 음성까지 들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지만 마음을 돌릴 수가 없구나.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쥐기는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선덕여왕은 궁궐로 돌아가다가 쥐기를 보았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여왕은 차고 있던 팔찌를 빼서 쥐기의 가슴에 놓아두었지요. 한참 뒤 쥐기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니, 이것은?
지기는 여왕이 남기고 간 팔찌를 바라보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입에서 불꽃을 활활 뿜어내며 탑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마침내 쥐기는 불귀신으로 변해버린 거였지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무선 불귀신이 되어버린 쥐기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궁궐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리 타일러 것만 끝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귀신이 되었단 말이냐. 선덕여왕은 용하다는 도사를 불러 귀신을 쫓도록 하였어요. 치기의 마음속 불꽃이 몸을 태우고 불의 귀신으로 바뀌었다. 저 넓은 바다 밖으로 옮겨가서 나타나지도 말고 가까이에 오지도 말아라. 도사가 주문을 외우자 신기하게도 지기는 불 뿜는 것을 멈추고 멀리 바다를 향해 가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쥐기를 본 사람은 없었답니다. 그 뒤 사람들은 이 주문을 문 위에 써붙여 불이 나는 것을 막는 부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복 없는 정승은 계란에도 뼈가 있다.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황희는 마음이 착하고 검소하기로 유명했지요. 영의정은 벼슬 가운데 가장 높은 벼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황희 정승에게 잘 보여 조그만 벼슬 자리라도 하나 얻으려고 선물을 가져왔으나 누구도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답니다. 임금은 황희 정승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하였지요. 어느 날 임금은 황희 정승을 불렀어요. 내가 정승을 돕고 싶은데 어떻소? 전하, 보살펴 주시는 은혜 하늘과 같사오나 저는 가난하게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하옵니다. 아니다. 그렇게 살림이 어려운데 어찌 나란 일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겠느냐? 황공하옵니다, 전하.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황정승은 그대로 따르라. 전하,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 무슨 말인고? 내 명령을 거역할 셈이오. 다음 장날이 언제인고? 20하루입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냉큼 대답했어요. 다음 장날에 동서남 세 대문인 홍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안으로 들어오는 쓸만한 물건은 모두 황희 정승에게 주어라. 그때 서울에는 4대문이 있었는데 북쪽 대문은 숙정문이었어요. 그런데 숙정문은 죽은 사람을 실어내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북쪽 대문은 뺀 것이지요. 아니되옵니다, 전하. 황희 정승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러나 임금은 꼭 그렇게 하도록 신하에게 일렀지요. 장날이 내일로 다가오자 임금은 각 대문을 지키는 수문장들을 불러 돈꾸러미를 주며 말했어요. 내일 새벽부터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사서 황희 정승 집에 갖다 놓으라. 수문장들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내일 하루 동안 들어오는 물건이 엄청날 텐데 그걸 다 황희 정승 댁에 갖다 놓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게. 수문장들은 참 별일이다 생각하고는 돈꾸러미를 들고 돌아갔어요. 장날 아침이 되었지요. 휙, 우르르, 쾅쾅. 이게 웬일일까요? 꼭두 새벽부터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쳤지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장이 설 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 물건 팔로 나온 사람도 없었지요. 에이,
황희정승은 복도 없지. 오늘 같은 날 비바람이 불게 뭐람? 동서남 세 대문의 수문장들은 안타까워하며 혹시라도 물건 팔로 나온 사람이 없나 고개를 빼들고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기다려도 개미 새끼 하나 얼씬거리지 않았지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어요. 수문장들이 문을 닫고 돌아가려고 할 때였지요. 한 노인이 손에 웬 꾸러미를 들고 동쪽 대문으로 급히 들어왔어요. 영감님, 그 손에 든 게 뭐요? 동쪽 대문 수문장이 반갑게 말했어요. 아, 이거요. 급히 돈 쓸 일이 있어 팔려고 왔소이다. 노인이 내민 것은 계란 꾸러미였지요. 그거 내게 파시오. 지금 들어가도 장꾼이 없으니 나에게 주고 가시오. 값은 달라는 대로 드리리다. 동쪽 대문의 수문장은 노인에게 산 계란 한 꾸러미를 들고 황희정승 집에 갔어요. 오늘 대문 안으로 들어온 것이 겨우 계란 한 꾸러미 뿐입니다. 아니, 계란 한 꾸러미가 어때서 그러나? 삶아서 같이 먹고 가게나. 아, 아닙니다, 정승날이. 식구끼리 삶아 드십시오. 아니네, 금방 되네. 황희정승은 하인을 불러 계란을 삶아오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막상 먹으려고 하니 계란이 모두 골마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동쪽 대문 수문장은 황희정승의 집을 나오자마자 혀를 끌끌 찼답니다. 아이고, 황희정승은 지질이 복도 없어. 이때부터 모처럼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복 없는 정승은 계란에도 뼈가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용감한 물고기 소년. 옛날 어느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조금은 특별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의 생김새는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하는 행동은 마치 물고기 같았지요. 눈만 뜨면 바다로 가서 하루 종일 물속에서 살았는데 한번 물속으로 들어가면 몇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은 근처만 가도 사람을 휘감아 삼켜버린다는 위험한 소용돌이의 밑바닥까지 갔다 오기도 했어요. 바다를 사랑하는 소녀는 아버지가 애써 잡아온 물고기를 그냥 놓아주기도 했지요. 그래서 형들은 모두 소년을 미워했답니다. 소년이 고기를 놓아주는 바람에 쫄쫄 굶어야 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이런 못된 녀석, 그렇게 물고기가 좋으면 너도 물고기나 되어라. 엄마도 소년에게 버럭 고함을 질러댔어요. 그러면 소년은 정말 몇 날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물속에서 혹은 물 위에서 살았답니다. 어느 날 깊은 바닷속까지 헤엄쳐 갔던 소년이 엄마에게 달려가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엄마, 방금 붉은 소용돌이 속에서 낙지떼들과 함께 춤을 추고 왔어요. 다음 날은 엄마, 바닷속 해초 초원과 산호 정원에 놀러 가지 않을래요? 또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바다의 요정을 만났어요. 요정과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동굴에도 가고 때마다 바뀌는 물빛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요. 엄마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못된 마녀의 마법에 걸린 게 틀림없어.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엄마는 소년의 마법을 풀어주기 위해 용하다는 주술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온갖 주술을 다 걸어보았지요. 옷을 태우기도 하고 허리에 붉은 띠를 메어주기도 하고 주머니에 도토리를 넣어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이 바다에 있는 시간은 더 늘어만 갔어요.
홧김에 물고기가 되라고 한 말이 하늘에다 그렇게 되었나 보구나. 엄마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어느덧 소녀는 멋진 청년이 되었고 바다를 지나는 사람이면 청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파도를 말처럼 타고 심지어 물고기의 등을 타고 온 바다를 누비고 다녔으니까요. 또 바다를 지나는 수천 수만 명의 선원들 이름을 다 외우고 백기를 친절히 알려주었어요. 청년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청년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왕은 궁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배 위에서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왕의 곁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가 부르는 노랫소리는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듣자 하니 이 바다에는 물고기 청년이 살고 있다던데 당장 그의 재주를 보고 싶구나. 얼큰이 취한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청년이 국왕 앞에 불려왔답니다. 청년은 물 위를 걷고 물고기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저런 재주를 부렸어요. 하지만 왕의 마음에는 차지 않았지요. 아니, 더 신기한 재주를 보여보거라. 그러면서 왕은 무시무시한 소용돌이 속으로 황금 술잔을 집어던졌어요. 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서 황금 술잔을 찾아오너라. 국왕의 명령에 신하들은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청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당당히 황금 술잔을 찾아왔지요. 그 늠름하고 멋있는 모습에 공주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청년 역시 공주에게 반하게 되었어요. 청년은 황금 술잔과 함께 가지고 온 분홍빛 산호초를 공주에게 선물했어요. 이를 지켜본 왕의 눈에서 불이 확 일었지요. 감히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 공주를 사랑하다니 당치도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어요. 난 나의 왕국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 궁금하구나. 왕국의 기둥 밑, 그러니까 이 섬 전체의 밑바닥을 샅샅이 둘러보고 오너라. 이번에도 청년은 주저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바닷속을 헤엄치는 일은 청년에게 그리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섬 밑에까지 간 청년은 깜짝 놀랐답니다. 왕국을 바치고 있는 기둥 3개 중에 하나가 곧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 기둥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펄펄 끓는 물에 휩싸여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청년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하지만 왕은 코웃음을 쳤지요. 믿을 수가 없구나. 증거를 가져오너라. 청년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불기둥 속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돌아와 왕에게 지글지글 탄 손바닥을 보여주었지요. 공주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왕은 더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불을 가져오란 말이다. 불을. 그 말은 곧 죽으라는 말과 같았지요. 두려운 것이냐? 국왕의 비웃음에 청년은 정중히 말했어요.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공주는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나서지 못했어요. 청년은 마지막으로 공주에게 인사를 한 다음 바닷물 속으로 다시 몸을 던졌어요. 청년이 사라진 바다는 어느 때보다도 잔잔했어요. 평화롭고 고요하기까지 했지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던 공주의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청년은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공주는 그만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지요.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청년이 사라진 바다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아무 걱정 말아요. 내가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받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고통받지 않고 세상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날이 오면 나는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청년의 목소리였지요. 공주는 그제야 마음을 다잡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답니다.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늘로 간 진의 처녀. 옛날 어떤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설은 다가오는데 떡할 쌀이 있나? 아이들 설빔 해줄 옷감이 있나? 아니 그보다도 설상을 차려야 차례를 지내지. 아내는 빈 쌀독을 보며 걱정이 태산이고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고, 그걸 보고 있는 이 사람은 허우적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뒷산 언덕에 우뚝 솟은 소나무가 생각난 거지요. 허우적 소나무 밑에까지 왔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웬 예쁜 처녀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시루를 이고 올라오잖아요. 이 사람은 얼른 소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처녀가 지나가면 목을 매달아 죽어야지. 하고 말이에요. 처녀는 사뿐사뿐 올라오더니 소나무 밑에 떡시루를 내려놓고 절을 했어요. 몇 번 절을 하더니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위에 계신 어르신 내려와서 떡 드시지요. 이러질 않겠어요. 이 사람은 아뿔싸 들켰구나 싶어 어기적 내려왔어요. 처녀는 아직 젊은데 왜 죽을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며 먹음직스런 떡을 한 덩이 뚝 떼어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아무 말 않고 배고픈 김에 떡을 실컷 먹었지요. 처녀는 다시 떡시루를 이더니 어르신, 저를 따라오시지요. 하며 앞장을 서는 거예요. 고개 넘고 냇물 건너 한참을 가니 아담한 기아집이 나왔어요. 처녀는 벽장문을 열고 조그마한 괴짝을 하나 꺼내 이 사람 앞에 놓는 거예요. 글쎄 괴짝 안에는 하나 가득 금돈이 들어있었어요. 처녀는 괴짝을 이 사람 앞에 살며시 밀어놓았지요. 어르신, 이 돈으로 설상을 차리시지요. 그 돈으로 설상만 차리겠어요? 논 한 섬지기는 사겠는걸요. 꿈 같기도 하고 생시 같기도 하고 고맙기는 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가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괴짝을 덜렁 매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집에 와서 설을 잘 쇠었지요. 차례도 모처럼 잘 지내었고요. 그렇게 설을 쇠고 며칠 있다가 털레털레 처녀를 찾아갔어요. 고맙다며 아내가 정성껏 싸준 음식을 들고 말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설은 잘 쇠셨는지요? 그새 온 매무새며 얼굴이 훤해진 이 사람을 보고 처녀도 반가워했어요. 설 음식을 놓고 막 돌아서려는데 처녀가 이러는 거예요. 어르신, 내려가시는 길에 다리에서 상제를 만나실 겁니다. 상제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다리를 건너려는데 참말로 거친 삼배옷을 입고 지팡이 짚은 상제가 서 있는 거예요.
못 본 채 그냥 지나치려는데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고 자꾸 불렀지요. 듣고도 못 들은 척 앞만 보고 가는데 상제가 와서 턱 가로막질 않겠어요. 여보시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오? 혹시 저 위에 사는 처녀 집에서 오는 길 아니시오? 그렇소만. 그 처녀가 사람인 줄 아시오. 그 처녀는 100년 묵은 지네라오. 내 말이 믿기지 않거든 다시 올라가 보시오. 이번에는 살며시 뒷곁으로 가서 부엌 문틈으로 들여다보시오. 그러면 큰 지네가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거든 아, 지네다 하고 소리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네가 죽습니다. 안 그러면 당신이 죽을 거요. 이 사람은 처녀가 한 말이 퍼뜩 떠올랐어요. 상제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마세요. 해서 이 사람은 안 들은 걸로 하고 가던 길을 그냥 갔지요. 정신없이 한 오리쯤 갔을까? 퍼뜩 상제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상제가 한 말을 떨쳐버리려고 아까보다 더 빨리 걸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무섭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죽으려 했던 걸. 정말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글쎄, 어쩌면 진짜 지네일지도 모르지. 마침내 이 사람은 되돌아갔어요. 살금살금 뒷곁으로 돌아가 부엌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정말로 지네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이 잔뜩 서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커다란 자배기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이 지네가 분명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놀라 하마터면 앗 지네다 하고 소리 지를 뻔했어요. 그러나 얼른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소리치면 지네가 죽는다는 걸 잘 알잖아요. 다시 살그머니 들여다보았지만 소리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아무리 지네라도 우리 식구에게 살 길을 마련해준 은인인데. 이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마당으로 갔어요. 어느새 알고 처녀가 나오는데 보니 방금 목욕을 한 듯 얼굴이 발그스름한 거예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어르신. 처녀가 다소곳이 이 사람 앞에 앉았어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소리를 치지 않아 저도 어르신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만일 소리를 쳤다면 저와 어르신은 죽었을 겁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잘못을 저지른 벌로 지네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죽을 사람 100사람을 살리면 그 죄를 면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바로 그 100번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리에 서 있던 상제는 어인일로 처녀를 죽이려 했소? 상제도 사람이 아니라 100년 묵은 지렁이지요. 그 지렁이는 100사람을 죽이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100번째 사람이었지요. 내려가시다가 다리 아래를 보십시오. 커다란 지렁이가 죽어 있을 겁니다. 어르신, 저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뭉게구름이 일더니 앞이 안 보였어요. 얼마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처녀도 기와집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았어요. 허망한 마음으로 혼자 터덜터덜 길을 따라 내려왔지요. 다리를 지날 때 처녀가 한 말이 생각나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로 커다란 지렁이가 죽어 널브러져 있는 거 있지요. 집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죽을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과 잘 살았답니다.